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연휴 잘 보내고 계신지요? 설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명절만큼은 고향에서 가족들과 보내려는 막바지 귀성객들로 기차역과 터미널, 고속도로가 온종일 붐볐습니다. 어느 정도였는지 서울 요금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윤아 기자, 고속도로 지금 막히고 있습니까? 네, 낮 12시쯤 정점에 달했던 귀성길 정체는 오후 들어 조금씩 풀렸는데요. 지금은 양방향 모두 차들이 제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설 당일을 하루 앞둔 오늘 고속버스 터미널엔 선물 상자와 짐가방을 든 막바지 귀성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주말에 또 일을 하다가 가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좀 늦게 가게 된 것 같아요. 맛있는 밥을 먹고 싶고, 그리고 오랜만에 좀 가족도 보고. 작년 추석 때 갔다가 올해 못 갔다가 올해 처음으로 가요. 저는 엄마가 해준 찜닭 먹고 싶어요. 오늘 하루 귀성과 역귀성 차량이 고속도로에 몰렸는데 오전 11시쯤엔 서울에서 부산까지 6시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4시간 30분, 광주 3시간 20분, 강릉 2시간 40분으로 대부분 구간에서 소통이 원활합니다. 다만 경부고속도로에선 안성휴게소 인근에서 저녁 6시 50분쯤 버스 3대가 충돌해 서울 방향 일부 차선이 통제되며 정체가 심화됐고, 잠원나들목 부근에서도 양방향 모두 답답한 흐름을 보이는 등 일부 구간 정체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하루 차량 505만 대가 이동할 걸로 전망했는데요. 설 당일인 내일은 성묘 차량 등이 겹치면서 통행량이 615만 대에 이를 걸로 보입니다. 서울요금소에서 TV조선 김예나입니다. 막바지 귀성길이 고됐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굳은 날씨 탓이었는데요. 강원 동해안 지역에는 새벽부터 많은 눈이 내리면서 대설특보가 발효됐고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해상에선 여객선 운항이 멈췄습니다. 김태준 기자입니다. 도로에 눈이 수북히 쌓였습니다. 제설차들이 곳곳을 돌며 긴급 제설을 벌이지만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퍼붓는 눈에 도로는 얼마 안 가 또다시 하얗게 변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강원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한 눈이 내리면서 대설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뒤늦은 귀성에 나선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바닷길도 막혔습니다. 서해와 남해 해상에 내려진 풍랑주의보로 오전부터 전남 목포에서 흑산도와 가거도 등을 오가는 5개 항로 여객선 운항이 하루 종일 멈췄습니다. 오늘 전체 결혼인가요? 오후까지. 네. 당장 내일 차례를 지내야 하는 귀성객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2시간 동안 버스 타고 왔는데 이제 결항이 돼가지고 이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인천에서 백령도 등을 오가는 여객선을 비롯해 전국 17개 항로 24척의 운항이 중단됐는데 자녀가 오기만을 기다리던 부모의 속은 타들어갑니다. 애들이 이제 직장도 다니고 예약해놨던 게 배가 못 뜨니까 그냥 포기하고 그냥 이제 다 멘탈이 나간 상황이죠 설 당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지만 일교차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6.3 지방선거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TV조선은 전국 관심 지역의 민심이 어떤지 취재기자들이 찾아가서 들어보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서울입니다.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 단위 선거로 국정 운영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도 있죠. 다른 데서 다 이겨도 서울을 지면 진 거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최대 승부처라는 건데요. 서울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다가올 선거를 기다리고 있는지 고승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서울 지역에서 6월 지방선거 때 여야 후보자 중 누가 당선돼야 하냐는 질문에 2%포인트 차 박빙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이 갖는 상징성 때문에 서울시장 선거는 지자체 한 곳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서울 시민들은 이번 선거에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보고 투표를 할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곧 서울의 문제입니다. 정부가 연일 내놓고 있는 대책과 메시지가 선거 전까지 실제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선거의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결혼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집 때문에 좀 미뤄지고 있어가지고 대출은 많이 안 나오고 이제 현금을 그만큼 확보해야 하는데 집값은 너무
미친 듯이 비싸니까. 희망적으로 보고 있긴 하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주택자에 대한 지원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집값 잘 내려가기를 바랍니다.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집권 여당의 프리미엄과 오세훈 시장의 현역 프리미엄 중 어느 쪽에 무게가 쏠릴지도 관전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5천 넘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전 정권에 비해서는 뭐 배로 올랐으니까 그런 점에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견제 내지는 저희들이 좀 목소리를 좀 높여야 될 필요가 오세훈 씨를 좀 지지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맡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들이 바뀌면 많은 부분들이 혼란이 올 것 같고. 하지만 먹고 사는 민생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주문은 정치 성향과 세대를 불문하고 같았습니다. 창업 지원금이라든가 그런 쪽으로서 지원이 됐으면 뭐 나라를 위해서든 이제 저를 위해서든 여러 청년들을 위해서든 뭐 좋을 것 같습니다. 물가가 많이 올라서 확실히 좀 군인으로서도 그렇고 뭔가 제가 받는 월급으로 뭔가 사 먹거나 이렇게 하는 게 좀 힘든 것 같은데 좀 안정이 되면 좋지 않을까. 민선 이후 보궐을 포함한 10차례 선거에서 민주당 계열과 국민의힘 계열 후보는 각각 5차례씩 승리하며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국 흐름은 물론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까지 가를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의 고민도 시작됐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서울 못지않게 관심을 끄는 승부처 부산입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박형준 시장은 4년 전 여유롭게 재선에 성공했는데 이번엔 상황이 상당히 달라 보입니다. 통일교 관련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요동치는 부산 민심, 고이동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부산 시민들은 최근 5번의 지방선거에서 한 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보수 진영 후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 총선에선 18개 지역구 가운데 17곳을 국민의힘이 싹쓸이하기도 했지만 최근 분위기는 심상치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도 넘지 못한 40% 득표율을 넘기면서부터입니다. 여전히 박형준 시장을 지지한다는 부산 시민들도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긍정적 평가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기존에 그대로 박형준. 이재명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지금 좀 국정 운영하는 거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한다고 보세요? 전반적으로 잘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사람이 전혀 안면도 없는데도 이 사람이 하는 것보다 잘하더라고. 잘해요. 내가 봤을 때는 참 잘하고 있어요. 지난 10년 동안 인구가 30만 명 가까이 줄어든 가운데 부산 시민들은 최우선 과제로 지역 경제 살리기를 꼽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산 사람들은 힘이 듭니다. 내일 모레 설인데 한 봐보이소 손님 한다잖아요. 여기가 진짜 노인가 바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젊은 사람들은 계속 빠지고. 청년 세대에겐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들 보면은 부산에 일자리가 없다 그러면서 제 주변 친구는 다 다른 지역으로 떠났거든요. 아무래도 대기업 가려고 다들 서울 쪽으로 기업을 좀 유치할 수 있는 공약을 내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가운데 부산으로 이전한 해수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부상하고 있는데 통일교 관련 의혹이 변수입니다. 통일교 그 자체가 좀 조금 시라는 편이에요. 그런 거는 명확하게 좀 밝혀가지고 확실하게 정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그런 좀 논란이 됐던 것들은 좀 오해는 많이 있었던 것 같고 나는 그건 안 믿으니까 좀 상대방의 그런 좀 억까하는 것 때문에 지금 최근 여론조사에선 전 의원이 박 시장을 오차범위 바뀐 8.3%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적합도 조사에선 전 의원, 박 시장,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순이었습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휴 기간에도 연일 다주택 규제와 관련한 글을 올리면서 부동산 민심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주택을 여럿 갖고 있다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특혜를 유지해야 하냐고 물었는데 왜 이러는 건지 최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새벽 SNS에 올린 글입니다.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 할 뿐 아니라
일정 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게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한다며 다주택 규제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20여일 동안 23번째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낸 건데 이번엔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장 대표를 향해 청와대에 오시면 조용히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다며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금융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냐고 물었습니다. 장 대표의 주택 6채 보유 관련 언론 보도도 첨부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을 향해선 시비에 가까운 비난을 하니 참으로 안타깝다고 덧붙였습니다. 야당이 이 대통령의 분당 자택 처분을 압박한 걸 거론한 거란 해석이 나오는데 청와대 관계자는 메신저 공격에 비슷하게 응수하며 이런 방식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걸 보여준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도 부동산 감독원 설치 등 입법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힘을 실었습니다. 결국은 부동산 불로소득 지키는데 당의 운명을 건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부동산 불로소득 지킨당으로 당명을 개정하라라고 좀 일갈했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3주 연속 올랐는데 리얼미터는 투기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호응을 얻었다고 분석했습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노모가 살고 있는 시골집 사진으로 답했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집처럼 보이는데 이런 집을 가진 것까지 다주택자라고 비판하는 건 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마녀 사냥식 접근이 전 월세 시장 불안을 더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빗자루를 들고 낡고 오래된 시골집 앞 눈을 치웁니다. 장 대표는 대통령이 올린 글 때문에 95세 노모가 집을 없애야 한다고 걱정이 크다면서 사진과 함께 불효자는 운다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여권의 6주택자 비판에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이 이처럼 실거주용이란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모두 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토지까지 모두 다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분당 아파트 한 채와 바꿀 용의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선악 흑백 논리로 다주택자 수호라는 프레임을 씌운다고 반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다주택이 줄어들면 무주택자 임대 수요가 줄어드니 전월세 상승 주장은 무리하다고 한 데 대해선 국민의힘은 대출이 막힌 시장에서 물건이 나오면 바로 살 수 있는 무주택자는 충분한 현금을 보유한 사람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왜 돈 있는 사람만 유리한 환경이 된 구조를 계속 만들려는 것입니까? 감정적 언어로 적을 만들어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윤희숙 전 의원도 선한 의도보다 결과가 중요하다면서 다주택자 마귀 사냥을 해봤자 문재인 정권처럼 규제의 압력은 전월세 시장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가덕도 피습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 TF가 김상민 전 검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국정원 근무 당시 테러 사건을 단순 살인 미수 사건으로 축소하기 위해 보고서를 허위 작성했다는 혐의입니다. 김 전 검사는 최근 김건희 여사에게 그림 로비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이 건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었죠. 조유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찰 수사관들이 김상민 전 검사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펼쳐 보이며 설명합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 TF는 지난 12일과 13일 김상민 전 검사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김 전 검사가 테러 사건을 단순 살인미수 사건으로 축소 왜곡하기 위해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적시됐습니다. 지난 2024년 1월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에서 60대 남성 김모 씨에게 습격을 당했는데 당시 피의자가 등산용 흉기를 사용했음에도 국정원 법률특보이던 김 전 검사는 문구용 흉기에 의한 살인미수 행위가 테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혐의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9월 사건을 축소했다며 김 전 검사와 조태용 전 국정원장 등을 내란 특검에 고발했습니다. 김상민은 미수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테러로 지정을 한다고 해서 실익이 없다라고 해서 하지만 김 전 검사 측은 흉기 명칭을 달리한 건 단순 실수였고 법적으로 테러로 보기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이어 법률가로서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며 정치적 보복이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오늘은 북한이 최대 명절로 기념해 오던 김정일의 생일입니다. 그런데 과거와 달리 북한 매체가 보도한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김정은의 딸 13살짜리 김주애였습니다. 국정원이 후계 내정 단계로 판단했던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이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붉은 테이프를 자르는 김정은 뒤에 딸 김주애가 미소를 머금고 서 있습니다. 군 지휘관들에게 단독으로 경례를 받거나 자신보다 어린 아이들을 안아주기도 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장에 파병됐다가 숨진 북한군 유족을 위한 새별거리를 조성하고 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행사인데 김정은 옆엔 늘 김주애가 함께하며 존재감을 과시합니다. 쌍둥이 두 아들을 조국에 바친 부부의 집도 찾아주시고 이런 애국자 가정들이 있어 우리 국가가 굳건하고 오늘은 북한이 과거 광명성절이라 부르며 최대의 명절로 기렸던 김정일의 생일이지만 북한 매체들은 광명성절 언급을 최소화하며 이번 행사를 집중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재촉해왔고 기다려왔는데 정작 이 자리에 서고 보니 기쁨보다 앞서 송구스러운 마음을 향후 5년간의 중대한 국내외 정책을 발표하는 9차 당대회가 늦춰지고 있는 것도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행사에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당 대회 전에 이들에게 구체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새별거리에 입주하는 이 준공식을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선전, 정치적 연출로 곧 있을 당대회에서도 선대와 차별화되는 이른바 위대한 김정은 시대가 선포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설 연휴에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대전의 한 고속도로에선 역주행하던 차량이 버스와 정면 충돌했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숨지고 버스 승객들이 다쳤습니다. 김다루 기자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버스 전용 차로를 역주행합니다. 잠시 후 마주오던 버스와 정면으로 충돌하더니 중앙분리대 방향으로 튕겨져 나갑니다. 사고 충격에 버스도 차선을 이탈했습니다. 대전의 한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난 건 어젯밤 9시 40분쯤입니다. 사고는 버스 전용차로 곡선 구간에서 발생했는데요. 갑자기 나타난 역주행 차량에 버스 기사도 손쓸 길이 없었습니다. 파편은 진짜 한 200m 정도까지 쫙 깔려 있었고요. 그 차량은 지붕이 사라졌어요. 완전히 밀려버렸고. 역주행 사고를 낸 20대 운전자는 현장에서 숨졌고 버스 승객 17명 가운데 4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이 길을 잘못 들었다 3km가량을 역주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설 연휴를 맞아 친구들을 만나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야 왜 안 와? 이렇게 해서 통화를 그 전에 잠깐 했대요. 했는데 아 내가 길을 잘못 들었어. 그러면서 운전한 지가 얼마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경찰 조사 결과 사고 차량 운전자는 2021년 면허를 취득했지만 실제 차량을 몰고 다닌 건 2년이 안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음주 정황 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CCTV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폐가 체험을 하자며 중학생들을 꼬드긴 뒤 산속에 버리고 간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경찰에는 재밌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답니다. 장혁수 기자입니다. 소요산 주차장에서 산길을 따라 5분여를 오르자 2층짜리 건물 한 채가 보입니다. 수풀에 뒤덮인 채 건물 창문은 깨져 있고 주변엔 파편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정부가 성병 확산을 막기 위해 1973년부터 20년간 운영한 성병관리소로 1996년 폐쇄된 이후엔 폐가체험 명소로 유명세를 탔습니다. 현재 이곳엔 일반인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27일 새벽 1시쯤 30대 남성 등 3명이 랜덤 채팅 앱에서 만난 여중생 2명과 함께 이곳을 찾았습니다. 폐가 체험을 하자고 유인한 뒤 경기도 안산에서 만나 100km 이상 차를 타고 왔는데
일당은 함께 산을 오르는 척하다 14살짜리 학생들만 남겨둔 채 차를 몰고 달아났습니다. 겁에 질린 학생들은 112에 구조를 요청했고 경찰은 인근 CCTV를 분석해 일당을 붙잡았습니다. 얘들한테 성희롱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로 이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적용한 거예요. 성폭력이나 유괴, 협박 등의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일당은 경찰에서 장난이었다. 학생들이 허둥지둥하는 모습이 재밌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출석 요구에 불응한 30대 주범을 구속하고 나머지 2명은 미성년자 유인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설 명절을 혼자 보내는 분들도 많습니다. 보통은 취업이나 결혼에 대한 잔소리를 피하려는 목적이 많았는데요. 요즘 2030 세대들에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젊은 혼설족들을 신유만 기자가 만났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김민상 씨가 매대에 도시락을 채워 넣습니다. 요리를 하지 않고도 명절 음식을 간편하게 챙겨 먹을 수 있도록 구성된 도시락입니다. 편의점들은 최근 설 명절 도시락을 경쟁적으로 출시하고 있는데 명절을 혼자 보내는 트렌드 속에 해마다 매출이 꾸준하게 늘고 있습니다. 김 씨도 이번 연휴를 일을 하며 혼자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열차나 버스를 예약을 해야 되는데 예약하기도 좀 녹록지 않기도 하고 휴일 수당이 나와가지고 조금 좀 더 버는 것도 있긴 합니다. 회사원 이강영 씨는 이번 연휴에 강원도 여행을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일에 치인 몸과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긴 프로젝트가 이번에 얼마 전에 끝나기도 했고 이번에는 좀 혼자 조용하게 여행을 가고 싶어서 혼설을 하게 됐습니다. 최근 설문조사에선 이번 연휴에 집에서 쉬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44.7%나 됐습니다. 고향을 방문하겠다는 응답자 33.6%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2030을 중심으로 명절을 온전한 재충전의 시간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2030 세대들이 개인주의로 변화하면서 내 자신에게 명절의 시간도 더 쓰면서 개발하고 싶은 그런 욕구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달라진 세태 속 젊은이들의 명절 풍경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국민들이 평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는 건 물샐 틈 없는 안보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 덕분이죠. 30년 전 무장 공기 침투를 겪은 동해안의 경계 체계는 첨단 기술이 더해져 한층 강화됐다고 합니다. 연휴에도 최전선을 지키고 있는 이들을 이태형 기자가 만났습니다. 상황 발생. 강릉 전방 3노티컬 마일. 해상 미상물질 식별 상황. 경보음이 울리자 기동 타격대가 서둘러 전투복으로 갈아입습니다. 소총 등 장비를 완전히 갖추고 현장에 출동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10여 분. 실전 같은 훈련으로 늘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합니다. 30년 전 북한 잠수함이 침투했던 이곳 강릉 해안에서 기동 타격팀은 설 명절에도 최전선 경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드론과 레이더 등 첨단 감시 장비가 대대 지휘소에서 통합 운용되며 적 침투에 대한 한층 더 빠른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미래 군 구조 변화에 발맞춰 감시 전력은 대대에서, 타격 전력은 해안 중대에서 통합 운영하여 작전 효율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장병들은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영상통화로 달래며 이 시간에도 철통 경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명절에 근무 때문에 어떡하니? 잘 살아있어요. 아들. 맞아요. 우리 아들 덕에 우리 엄마가 또 호강하고 잘 지내고 있지. 캐나다 국적을 갖고도 자원 입대한 병사는 가족들의 자부심이 됐습니다. We're proud of you that you're honoring your Korean identity. 하반기 인공지능 기반 장비가 도입되면 유무인 복합 감시 체계는 한층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도 설맞이 행사가 열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음악은 물론이고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의 공연도 펼쳐졌습니다. 여기엔 숨은 의미가 있습니다. 현지에서 백대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음력 설맞이 행사가 북연주로 시작됩니다. 전통 복장 차림으로 능숙하게 북가죽을 내리치는 공연자 대부분 초등학생 또래 한인들입니다. 설날을 맞아서 기분이 좋아요. It's been a tradition over thousands of years of Lunar New Year, and I'm so happy to perform today. 공연이 끝나자 관객들이 박수갈채를 보내고
폭스뉴스 출신 행사 진행자도 연신 감탄합니다. I've been to Korea and I must say it's a very, very dynamic dance. I've seen it too. This high energy performance blends powerful rhythms. 음력설 행사는 미주 한미동맹재단 등이 우리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후원해오고 있는데 올해는 특히 중국과 태국, 몽골 등에서도 참여했습니다. 올해는 설 명절이 중국만의 것이 아니라는 인식의 전환을 위해서 동아시아 국가들이 모두 모여 행사를 준비해봤습니다. 미국 유력 인사들도 참석해 더욱 행복한 새해를 함께 기원했습니다. 버지니아주 상원의원 4선 출신의 미주 한미동맹재단 채 피터슨 이사장은 공연을 극찬하면서 새해엔 한미동맹이 더욱 공고해지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Well, I'm very excited to be here today on behalf of the U.S.-Korea Alliance Foundation to celebrate the Lunar New Year. Korean culture is very popular in the United States. 동아시아 최대 명절인 음력설을 앞두고 세계 각국 시민들이 음악과 춤을 함께 즐기면서 다가올 새해에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TV조선 백대호입니다. 응급 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하고 안타까운 시간만 낭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송병원을 정부가 직접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걱정도 나옵니다. 차정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급차 한 대가 병원 응급실 앞에 멈춰서더니 이내 다른 병원으로 출발합니다. 호흡곤란을 겪던 10살 아이는 병원 12곳에서 이송을 거부당한 뒤 결국 지난달 숨졌습니다. 정부가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개선안을 이달 중 발표합니다. 119 구급대 대신 복지부 산하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병원을 정해주는 건데 심정지나 뇌졸중 같은 중증 환자의 경우 센터 내 광역응급의료 상황실이 수용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주고 상대적으로 덜 위급한 환자는 사전에 지정한 병원으로 옮긴다는 계획입니다. 광역 상황실에서 판단해서 매칭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구급대원이 전화를 걸지 않게. 길 위에서 병원을 수소문하는 시간을 줄일 거란 게 정부의 기대지만 단순히 환자 밀어넣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문제의 핵심이 환자를 응급실에 빨리 데려다 놓는 것에만 너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자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대책이 없어요. 수치상으론 뺑뺑이가 줄겠지만 치료의 질이 나아질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응급실 수용을 넘어 이후에 적절한 수술과 처치로 이어지는 배후 진료까지 정부가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국내 치매 인구가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가족이 24시간 돌볼 수 없는 상황을 AI가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돌봄 로봇도 등장했고 사고 예방 기술도 속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하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침대 위에 여자의 모양의 인형이 놓여 있습니다. 4년 전부터 치매를 앓고 있는 72살 김정희 할머니의 건강을 살피는 돌봄 로봇 초롱입니다. 어르신 약 드실 시간입니다. 2023년부터 지자체가 치매 어르신들 50여 명에게 보급한 AI 로봇입니다. 약 먹을 시간과 운동할 시간을 알려주는 것은 물론 책을 읽어주고 왼쪽 손에 있는 대화 버튼을 누르면 서로 얘기도 나눌 수 있습니다. 초롱이가 얘기 한번 해봐. 초롱이가 있음으로써 내가 이게 치매가 많이 좋아졌어요. 없을 때는 내가 길을 잊어먹고 많이 잊어먹고. 지난 한 해 치매 환자들의 실종 신고가 16,000건 넘게 접수된 상황에서 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치매 노인이 집을 나서는 순간 가족들의 휴대전화에 알림이 뜨는가 하면 위치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신발도 개발 중입니다. 이 신발을 신고 주거지 등 지정된 장소에서 1km 벗어나면 보호자 휴대전화에 배회라는 안내 문구가 뜹니다. 지금 실증 500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데이터가 많이 쌓이게 되면 하반기쯤에 상용화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치매 인구 100만 시대, AI와 첨단 기술력이 이들의 돌봄은 물론 사고 예방에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고령 운전의 위험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면허 자진 반납을 권고하고 있죠.
하지만 운전대를 내려놨더니 일상이 멈춰버렸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몇 대 없는 버스를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농어촌 주민들이 그렇습니다. 먼저 황재영 기자가 이들의 고충을 들었습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경남 진주시 외곽. 버스 정류장에 100발의 어르신이 앉아 있습니다. 시내에서 약 17km 떨어진 이 마을엔 시내버스가 2시간 간격으로 하루 4번만 옵니다. 2년 전 운전면허를 반납한 86세 최남순 씨는 시내에 있는 병원에 가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병원까지 이어서 가려고 그러면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 지금 버스 기다리는데 30분, 버스 타고 내리면은 그 병원까지 걸어야 되는 거예요. 기다림에 지친 최 씨는 결국 자전거를 선택했습니다. 지금은 불편한 점이 너무 많지. 새로 또 면허증 내가지고 차를 한 대 살까 싶은 그런 마음도 없잖아요, 있어. 충남 홍성군의 한 마을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이 마을 어르신들이 종합병원을 가기 위해서는 이곳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야 하는데요. 대차 간격 안내판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무려 43개의 정류장을 거쳐야 합니다. 1년 전 면허를 반납한 90세 이범아 씨는 자가용으로 20분 거리인 시내에 가기 위해 하루 3번만 오는 버스를 타고 1시간 넘게 가야 합니다. 보통 불편한 게 아니요. 후배들 보고는 야, 그거 발라보지 마. 발라보면 무지하게 불편하더라. 내가 해보니까. 장을 보는 것도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5만 원 이상 사는 사람만 배달해 줘야 되더라고. 5만 원 밑에는 조그마니까 갖고 다녀라 이런 얘기지. 지역 소도시나 농어촌 어르신들에게 운전면허 반납은 삶과 죽음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TV조선 황재영입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없을까요?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운전을 안 하는 어르신들을 촘촘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슈퍼가 직접 마을로 찾아오고 면허를 반납하면 대중교통 요금도 깎아줍니다. 이미원 기자가 일본 현지에서 취재했습니다. 각종 식료품 그림이 그려진 트럭 한 대가 주택가 언덕길을 올라갑니다. 도쿄역에서 60km 떨어진 오메시의 한 마트에서 물건을 싣고 근처 마을로 이동하는 이동 슈퍼의 모습입니다. 도착을 알리는 노래를 틀자 어르신들이 나와 장을 보기 시작합니다. 行く時はいいけど帰りが荷物を持ってこの坂は上がってくるっていうの、それでこの移動スーパーが来てるってことを知りまして、お魚でもお肉でもお刺身でもね、何でもあるから便利ですよね。 저도 이동 슈퍼에서 아이스크림을 사봤습니다. 작은 트럭이지만 냉동고까지 있어 신선한 식품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일본 전역에 있는 마트 140여 곳에서 약 1,200대의 트럭을 운행 중인데 면허증을 반납한 어르신들이 주 고객입니다. 2、3年前に車離しちゃったんですよ。そうするとすごく不便なんですよね。だから助かってます。いろいろ持ってきて。バス停まで時間がかかる。バスに乗れても重たいものを持って帰ってくるのが大変っていう方にできるだけ家の目の前までお伺いするサービスな。 면허 반납자를 위해 버스 택시 회사가 자발적으로 요금을 깎아주기도 합니다. 도쿄도 개인 택시 조합 3곳은 요금을 10% 할인해주고 도쿄 외곽의 한 버스 회사는 반년 동안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 무료 승차권도 줍니다. 全くの赤字ですね。全部プレゼントだから地域のため、昔の侍の武士は愛みたがいという精神で 경찰청과 제휴를 맺은 12개 은행은 면허를 반납하면 예금 금리를 더 얹어줍니다. 1円安くなる、2円安くなるってコマーシャル見ただけでもお店行きますよね。それが元金が大きくなればもっとそれが大きくなるという話だと 각종 편의 제공이 자발적인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미원입니다. AI 열풍에 반도체 산업이 슈퍼사이클에 올라타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장 주도권 경쟁도 한층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양대 기업 모두가 올 1분기에 나란히 30조 원이 넘는 역대급 실적을 낼 거란 전망까지 나옵니다. 임유진 기자입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설 연휴에도 24시간 가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평소와 다름없이 생산 라인을 돌립니다. 목표는 차세대 AI 칩의 핵심, 고대역폭 메모리 HBM4 시장 선점입니다. AI 서버 수요가 폭증하면서 누가 먼저 안정적으로 HBM4를 공급하느냐가 곧 실적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는 양대 기업 모두 올해 1분기 또 한 번 실적 기록을 갈아치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지난해 국내 최초로 분기 영업이익 20조 원을 넘어섰던 삼성전자는 30조 원 돌파가 예상되고 SK하이닉스도 비슷한 수준까지 오를 거란 분석입니다. 두 기업이 사상 처음으로 나란히 분기 30조 원 고지 등극을 노리는 겁니다. 고액 자산가들의 선택도 반도체 대장주에 쏠렸습니다. 올 들어 10억 원 이상 주식 자산을 보유한 고객들이 사들인 주식을 분석한 결과 절반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에 집중됐습니다. 일각에서는 두 회사 주가가 현재보다 50% 이상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HBM도 수요가 늘어나고 D램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를 중심으로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어서 전례 없는 AI 호황에 반도체 업계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특유의 변동성을 감안하면 이번 상승세 지속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정부가 용산과 과천 등 도시 말자 부지에 6만 가구를 짓겠다고 발표했지만 시장 반응이 싸늘합니다. 지자체 간 갈등도 문제지만 대책 없이 물량만 늘리면 교통지옥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2기 신도시도 정부가 길 하나 닦지 않고 입주부터 시켜 10년 넘게 교통 유배지에 갇힌 꼴이 됐는데 그 실태를 서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로 옆에 공사 자재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지난해 개통 예정이던 위례선 트램 부지인데 공사가 밀리고 밀려 올해 말에야 운행됩니다. 강남 직결 노선인 위례 신사선은 더 심각합니다. 수익성 악화로 민간 사업자가 손을 대면서 10년 넘게 첫 삽도 못 떴습니다. 최근 서울시가 직접 짓겠다고 나섰지만 주민 신뢰는 이미 바닥입니다. 지하철을 10몇 년간 이용하지도 못하고 돈은 돈대로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곳 위례 신도시는 지난 2013년 입주를 시작하고 13년이나 지났지만 이 전철은 물론 트램까지 제대로 된 교통 기반 시설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동탄의 트램 사업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수천만 원의 교통분담금을 내고 입주한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분양가에 트램을 위해서 뭐 1,000 얼마 정도 냈다고 들었어요. 7년째인데 아직까지 트램이 소식도 없어요. 이들 사업이 표류하는 이유는 사업성 때문입니다. 계획부터 착공까지 수년이 걸리는 사이 자재값 급등에 환율마저 뛰면서 건설사가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겁니다. 수주하자마자 바로 코로나가 터졌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한 20-30% 갑자기 급등했잖아요. 결국 분양가에 교통비까지 미리 냈던 주민들은 정부 방치 속에 교통섬에 갇힌 꼴이 됐습니다. 물량 숫자에 매몰된 공급 대책이 또 다른 교통지옥을 낳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보신 것처럼 공사비도 걸림돌이지만 신도시 단계부터 교통망을 함께 설계하지 못한 게 더 큰 문제였습니다.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바뀌지 않는 큰 그림의 교통망을 추진할 독립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인데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이유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3만 8천 가구가 들어설 3기 신도시 고양 창릉지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창릉역 공사가 한창입니다. 오는 2030년 GTX-A 전 구간이 개통되면 이곳 창릉에서 서울 삼성역까지 20분대로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에 일반 분양 청약 경쟁률은 최고 410대 1을 기록했습니다. 교통이 여건이 개선되기 때문에 당연히 인기가 좋겠죠. 비결은 순서에 있습니다. 창릉역은 기존 GTX-A 노선에 역을 추가해 철도망과 주택 공급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길이 있는 곳에 집을 지어 입주민들이 교통 오지에 갇히는 상황을 차단한 겁니다. 도로나 철도 신설 없이 인프라를 이용해서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곳에 신도시를 조성하는 것 자체가 가장 현실성 있는 거라고.
5년 전 기준으로 세워진 광역교통계획이 급등한 공사비를 반영하지 못하는 만큼 공사비 재산정에도 속도를 내야 합니다. 여러 단계를 거쳐야 공사비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세계들을 좀 손을 봐서 신속하게 공사비 증액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하도록.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이해관계나 정권 교체에 휘둘리지 않는 독립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일본의 간사이 광역연합처럼 지자체들이 스스로 교통망을 짜는 모델이 대안으로 꼽힙니다. 스스로 노선계획이라든가 광역교통계획은 충분히 할 수 있는 협의체가 마련되어야 한다. 선교통 후 입주라는 정부 약속이 공연불이 되지 않으려면 집부터 짓고 길은 나중에 고민하는 행정의 해묵은 순위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일본 오사카의 유명 관광지 도톤보리의 글리코 간판 주변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졌습니다. 한 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건물 입구에 출입 통제선이 쳐져 있고 주변 도로엔 핏자국이 선명합니다. 그젯밤 11시 55분쯤 일본 오사카 도톤보리에서 5분 정도 떨어진 신사이바시스지의 건물에서 2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17살 소년 3명이 변을 당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말다툼 끝에 남성의 흉기에 찔렸는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명이 숨졌고 부상자 2명 가운데 1명도 위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도주한 용의자가 이튿날 오전 1km 남짓 떨어진 곳에서 긴급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위협만 하려 했을 뿐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 남성이 평소 글리코 간판 주변도 흉기를 소지한 채 자주 배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글리코 간판은 2팔을 벌린 남성이 결승선을 통과하는 모습의 네온 광고판으로 한국인들도 많이 찾는 관광 명소입니다. 하지만 일대 지역은 늦은 시간 청소년들이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만나는 대표적 집결 장소인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대한민국 선수단 첫 번째 금메달의 주인공 최가운 선수는 오늘 귀국했습니다. 어제는 우상 최민정 선수를 만나 금메달 기운을 전했다고 합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금메달의 주인공 최가운이 환호성과 함께 입국장에 들어옵니다. 화환을 목에 걸고 수많은 카메라 앞에 서면서도 아직은 인기와 관심이 어색합니다. 많이 와주실 줄 몰라서 살짝 당황스럽고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만큼 또 행복하고 또 너무 감사드려요. 비행기에서도 승무원 분들하고 다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최가운은 귀국 직전인 어제 쇼트트랙 여제 최민정과 밀라노 선수촌에서 만났습니다. 경기를 지켜보던 최가운이 팬심을 전했는데 만남이 성사된 겁니다. 직관을 했는데 너무 멋있어서 제가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그냥 말했는데 선수촌에서 만나서 그냥 너무 서로 계속 멋있다 그런 얘기 계속 했었어요. 최가운은 금메달 실물을 보여주며 건승을 빌었고 선수단 전체 주장인 최민정도 10살 터울 동생 최가운을 정말 대단한 선수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올림픽을 마치고 국가대표 선수에서 고등학생으로 돌아온 최가운은 친구들과 축하 파티가 예정됐다며 나이다운 소박한 소원을 전했습니다. 할머니가 만드는 육전이 가장 먹고 싶어요. 두쫑쿠가 너무 먹고 싶었는데 밀라노에서 주셔가지고 그리고 또 마라탕 제일 먹고 싶어요. 최가운은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선수가 돼 다양한 기술을 보여드리겠다는 포부도 전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And there's a rain of seeds on the ground. 이 작은 씨앗 속에 무한한 생명의 힘이 숨어 있습니다. 연약하게만 보이는 어떤 씨앗은 3,000년을 자라 하늘에 닿았습니다. Giant sequoias are the largest trees on Earth. They can grow for more than 3,000 years.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모습으로 성장하는데 따뜻한 봄날만 있지는 않습니다. 뜨거운 불길과 찬 눈보라를 견디고 스쳐가는 바람과도 수많은 대화를 나눴을 겁니다. 거대한 생명은 시련 속에서 시작됩니다.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어린 선수들이 씨앗처럼 자라고 있었습니다. 쇼트트랙 같은 빙상 경기에 강했던 대한민국.
이제 스노보드 같은 설상 종목에서도 진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번 올림픽 이렇게 끝나는 건가 좀 많이 울기도 했는데 이건 내 꿈이고 최선을 다해보자. 스노보드 사상 처음으로 금메달을 딴 17살 최가온 선수. 꿈이 고통보다 강했습니다. 동메달을 따낸 18살 유승은 19살 임종원도 골절과 부상을 안고 끝까지 달렸습니다. 넘어지고 일어나고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났습니다. 눈물이 절로 납니다. 우리 10대 선수들의 투혼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올림픽 2연성의 전설, 한국계 미국인 클로이 킴의 스포츠 정신도 빛났습니다. 클로이 언니는 그냥 계속 안아주고 이제 너가 제일 잘 탄다. 가장 존경하는 선수고 롤모델인 것 같아요. 이번 동계올림픽 공식 주제가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거대한 나무는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습니다. 수천 번의 계절을 통과해야 합니다. 지금 어린 선수들이 그 시간을 건너고 있습니다. 작은 씨앗에서 큰 나무로 자라난 우리 선수들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도 그런 꿈을 가슴속 가득 간직하면 좋겠습니다. 2월 16일 윤정호 앵커 칼럼 일어나 일어나 였습니다.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던 동해안 지역에 눈이 내리면서 건조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밤까지 동해안은 비나 눈이 오다가 잦아들겠고 울산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설 당일인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2도로 오늘보다 낮아 다소 쌀쌀하겠고 기온이 차차 올라 한낮에는 영상 6도로 나들이 즐기기 좋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쾌청하겠습니다. 아침까지 동쪽 지역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고 강원 영동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영하 2도, 대전 영하 3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게 출발하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 6도, 광주 9도, 대구 12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져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연휴 내내 오늘과 비슷한 날씨가 이어져 귀성 귀경길 날씨로 인한 불편은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월 16일 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